2024년 제1회 기출보건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1차 오염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1차와 2차의 차이는 1차가 처음에 나오는 거고 2차는 그 오염물질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한번 이제 가공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지금 구분이 해설로 나와 있는데 뭐 암모니아라든지 염화수소, 황화수소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1차 오염 물질이고 2차 오염 물질은 얘네들이 한번 변형된 형태입니다. 이게 더 오염의 심각성이 더 심하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3번입니다. 3번입니다.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상 굴뚝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 녹스를 연속 자동 측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용액 전도율법이라는 것은 얘는 전기 전도도 측정에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4번 오존층의 두께 표시하는 단위, 이거는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5번입니다. 디젤 기관에서 많이 배출되며 탄화수소와 함께 광화학 스모그를 일으키는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배출가스는, 얘는 이제 대기 중에서 일산화질소가 매연으로부터 배출이 되거든요. 네, 보통 이제 녹스라고 해서 이게 NO와 NO2 두 개인데 이게 1차적으로 배출이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UV 자외선을 받으면 이게 깨지면서 이제 라디컬 산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라디컬 산소가 대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해서 오존을 생성하거나 얘가 다른 여러 가지 물질들과 반응을 해서 광화학 스모그를 일으키는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답은 질소산화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7번입니다. 유해가스 측정을 위한 시료채취 방법으로 틀린 것은, 이 시료채취에 관한 시험 문제 개편되고 나서 조금 자주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네, 이게 굴뚝벽에 최대한 닿도록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네, 가장 가스가 많이 나오는 그 구간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하고, 되도록 직각이 되도록 연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틀린 얘기죠. 답은 2번이에요. 8번입니다. 유해가스를 배출시키기 위해 설치한 가로, 세로 각각 30, 50cm인 직사각형 송풍관의 상당직경이라고 하면, 원래는 여기서 얘기하는 굴뚝이 이제 직사각형을 이루고 있는데, 얘를 이제 동그란 그 원형 이제 굴뚝으로 환산했을 때의 지름을 찾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 상당직경 구하는 공식을 보면 이게 평균 둘레 길이 분의 단면적이에요. 근데 원래 공식이 이제 4 곱하기 평균 둘레 길이가 이렇게 4개를 이제 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A 플러스 B가 되고, 요 단면적은 A 곱하기 B잖아요. 그래서 A, B 이렇게 돼서 약분되면 2가 위로 올라가서, 그래서 요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요게 이제 단순히 이렇게만 넘어가서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데, 공식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럼 A와 B의 값을 도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37.5cm의 지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9번입니다. 유해가스 흡수 장치인 충전탑에서 충전물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 충전물이라고 하면 흡수액이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충전물 안에 흡수액을 집어넣어서 해당 가스를 이제 제거하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충전물 자체는 이제 흡수액이 접촉하는 표면적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전물은 우선 가벼워야 되고 비표면적이 최대한 커야 합니다. 그래야 동일한 부피에 더
더 많은 그런 가스를 제거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죠. 마찰 저항이 작아야 가스가 동력비가 적은 비용으로 이동을 할 수 있고요. 압력 손실이 작아야 한다는 같은 얘기겠죠. 3번이랑.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10번 보시겠습니다. 1시간에 7200 큐빅미터가 발생되는 배기가스를 2m/s의 속도로 원형 송풍관을 통과시켜서 보낸다고 한대요. 그러면 이때 반지름은 몇으로 해야 되겠는가? 자, 요거는 자, 문제를 잘 보면 우선 유량이 나왔죠. Q가 7200 m/세제곱 per hour입니다. 그리고 이제 속도가 나왔어요. 속도는 2m/s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반지름인데 요거를 잘 보면 이제 결국 이제 길이 단위로 뭔가를 뽑아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이 이렇게 있는데 이 유량을 속도로 나누면 시간 단위 약분되고 미터 단위 약분되면 이게 7200 미터 제곱이 넓이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반지름 곱하기 3.14, 즉 원의 넓이가 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지름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유도를 하면 됩니다. 이 환경기능사 문제를 푸실 때 계산 문제 특히 문제 안에 있는 단위를 잘 뜯어보면 공식을 몰라도 풀 수 있는 것들이 줄곧 공식을 몰라도 풀 수 있는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그런 형태로 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아래 해설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200 큐빅미터 per hour인데 1시간이 60분이고 60분이 죄송합니다. 네. 60분이고 1분이 60초죠. 그러면 미닛, 아워 없어지면 60 곱하기 60, 즉 7200m 세제곱 per 66이 36, 3600 세크예요. 그럼 이렇게 나누면 2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가 결국에 2 큐빅 미터 per 세크가 됩니다. 그리고 배기가스가 2m per 세크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한 번에 쫙 약분하면 결국에 이 넓이가 1m 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반지름 곱하기 3.14가 1m 제곱이죠. 그쵸? 그러면 얘 이항하면 자, R 제곱은 3.14분의 1이죠. 그럼 계산기로 한번 해볼게요. 네. 1 나누기 3.14가 됩니다. 근데 이제 얘는 미터 단위잖아요. 그럼 센티미터로 환산을 하려면 여기다 나중에 루트 씌운 값에 이제 100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 R은 루트 0.3184가 됩니다. 그럼 얘를 네, 괄호로 해서 나누기 1 나누기 2 하면 루트죠. 네. 곱하기 이제 100을 여기다 곱하면 그럼 56.43이 나옵니다. 그럼 답이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네.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풀 수도 있고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문제를 좀 저는 이 푸는 방식이 더 좋거든요. 네. 그래서 뭐 원하는 방식으로 푸시는 거는 뭐 자유인데 굳이 공식을 막 외우면서 하기보다 문제 안에 있는 공식을 잘 뜯어서 네,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11번입니다. 집진율이 99%로 유지가 되던 집진 장치가 97%로 떨어졌대요. 요거는 그냥 비율만 우리가 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 집진율에 관한 계산하는 식을 각각 비율로 따져서
이제 원래 99%였는데 97%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나누면 3이 됩니다. 근데 얘도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장 들어갔는데 이 계산식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다 숫자 넣으면 돼요, 사실. 자, 처음에 이제 100이 들어간다고 할게요. 자, 100이 들어가면 99%가 집진율이라고 하면 나오는 게 1이 나오겠죠? 근데 집진율이 97%로 떨어지면 1이 아니라 3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쵸? 근데 만약 200이 들어간다고 해봅시다. 그럼 99%가 제거가 되면 2가 나오겠죠. 근데 97%로 이게 효율이 떨어졌다고 하면 이제 여기에서 100분의 3만큼이 200에서 나오니까 약분하면 2 곱하기 3, 6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입구 농도가 일정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 100일 때 이렇게 자, 3배 늘었죠. 자, 200일 때도 이렇게 3배 늘었잖아요. 그래서 이 공식 기억 안 나시면 이렇게 숫자를 때려 넣어도 충분히 푸실 수 있다. 아무튼 답은 이렇게 하면 2번이 되겠죠. 13번입니다. 메탄올 4kg이 완전 연소하는 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 자, 얘는 우선 메탄올과 에탄올의 화학식을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암기하지 않고 화학식을 추정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보통 메타라고 하면 탄소가 하나일 때입니다. 그리고 에타라고 하면 탄소가 2개일 때예요. 이게 메타, 에타, 프로파, 4개는 뷰타, 5개는 펜타, 6개는 헥사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쭉쭉쭉 나가잖아요. 그래서 요 개수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자, 메타는 한 개니까 메탄올은 요 올이라는 게 결국에 요 하이드록시 기가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탄소가 다리가 이렇게 원래 각각 수소가 4개 붙어 있는 형태의 메테인이 기본인데 이 중에 하나가 하이드록시기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메탄올이죠. 메탄올은 탄소 하나에 수소 3개인데 하이드록시기가 이렇게 붙었다. 요걸 이제 작용기라고 하고 이런 작용기가 표현된 식을 우리가 시성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요거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에탄올 화학식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에탄올은 C가 2개잖아요. 그러면 아까처럼 탄소가 이렇게 2개가 연결이 되어 있고 각각 수소가 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만 하이드록시기가 이렇게 치환이 된 겁니다. 그러면 탄소 2개죠. C2, H는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5개고 하이드록시기 OH 이렇게 하면 에탄올이 되죠. 네.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싫으시면 그냥 암기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건 안 외워요. 머리가 제가 나빠가지고 굳이 외우지 않고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그려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면 뭐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은 없다. 이해를 하면. 자, 그러면 메탄올이 이렇게 있으니까 요 완전연소 미정계수 방법으로 완전연소 그 식을 완성을 해 보면 자, 여기 탄소가 하나니까 여기도 하나 들어가고 숫자가 1이겠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수소가 여기가 3개, 4개잖아요. 그래서 4개 들어가려면 물이 나오니까 앞에 수소가 2가 나오고 산소값만 더하면 1 곱하기 2 하면 여기 2개, 여기도 2개. 자, 더하면 총 4개인데 여기 1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3개만 여기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 곱하기 A가 3이 되려면 A는 2분의 3이겠죠. 그래서 개수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어 있을 때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론 공기량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메탄올이 32, 이제 이거를 원래 g인데 킬로그램으로 하고 미터 세제곱으로 하면 똑같습니다. 원래 g일 때 리터잖아요. 그럼 킬로그램일 때 미터 세제곱으로 해도 어차피 1000씩 스케일이 업된 거라 같아요. 그래서 32kg 대, 자, 부피니까 2분의 3 곱하기 22.4 큐빅미터, 스탠다드 큐빅미터의 네, 산소는 4kg일 때 X다. 결국 비례식이에요. 그래서 비례식으로 X만 남기고 다 이항하면 이론 산소량 값이 이제 4.2라는 값이 나오고, 여기에다가 산소의 분압을 나눠주면 전체 공기의 양이 나옵니다. 이 식은 어떻게 유도를 하는 거냐면, 자, 공기가 이제 100%로 우리가 환산을 했을 때 산소의 분압이 약 21%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요게 1 대 산소가 0.21인데 우리가 모르는 어떤 공기의 양이 있는데 산소의 양이 요만큼이더라. 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x만 남기고 다 비례식으로 풀어서 이항을 하면 요 값을 0.21로 나누면 요게 바로 이론 공기량이 된다는 거죠. 답이 20 스탠다드 큐빅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지요. 14번입니다. 황성분이 1%인 중유 20톤 per hour를 연소시킬 때 배출되는 이제 이산화황을 석고로 회수를 한다고 합니다. 이때 회수되는 석고의 양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얘는 화학식 하나를 통째로 그냥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여기 반응식 보면 밑에 지금 숫자가 한 칸씩 다 밀렸거든요. 네, 요게 이렇게 와야 됩니다. 제가 한번 써볼게요. 그냥 이게 그 화학식에 대한 원자량이 이게 32이고 사실 산소는 여기서 필요 없거든요. 요게 64입니다. 얘가 아니고, 그리고 탄산칼슘이 이제 100이 되겠고 황산칼슘이 이제 136. 자, 요렇게 놓고 비례식으로 그냥 풀기만 하면 돼요. 우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중에 황이 1%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20톤 per hour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그 황 성분을 기준으로 들어오는 유입되는 중유를 연소시킨 그 가스 중에 황이 얼마나 있는지를 계산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1%니까 0.01을 곱했고요. 자, 답에 킬로그램 퍼 미닛으로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 단위로 지금 환산을 다 해줘야 돼요. 그러면 20톤을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자 2만 킬로그램이 되고, 자 요거 계산하는 거 한번 밑에 한번 써볼게요. 제가 자 뭐냐면 0.01 곱하기 2만 킬로그램 퍼 아워인데 미닛으로 바꿔야죠. 1시간이 60, 죄송합니다. 미닛이죠. 미닛. 그러면 이렇게 약분돼서 자 60을 가지고 요거로 곱한 걸 나누면 돼요. 그러면 계산식을 돌려보면 약 3.33kg per 미닛의 황이 이제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럼 비례식으로 이산화황의 배출량을 계산을 해보면 자 여기 식을,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가 이제 황의 양을 구하는 거죠. 네. 두 번째가 SO2의 양을 구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3.33이 나왔어요. SO2의 양은 어떻게 구하냐면 S 플러스 O2가 SO2가 되는데 얘가 원자량이 32잖아요. 그리고 얘는 원자량이 64예요. 이거 g으로 해도 되고 킬로그램으로 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제 단위가 킬로그램이니까 같이 킬로그램 1000씩 곱했다고 치고 이렇게 할게요. 요거는 자 S의 양이 지금 얼마가 나왔죠? 3.33kg이 있을 때 SO2의 양은 얼마겠는가? 그럼 얘랑 눈으로 봐도 딱 2배 아닙니까? 그럼 SO2의 양이 요거의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6.66kg per minute.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1번과 2번식을 기준으로 이제 석고의 양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석고의 양을 보면 이 식에서 이산화황과 석고가 1몰씩 반응해서 생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1몰의 분자량이 64니까 64kg, 이거 kg을 해도 똑같다고 했어요. 네? 136kg은 자, 우리가 구한 SO2의 양이 얼마입니까? 6.6이잖아요. 6.66kg per minute 대 x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곱하고 자, 이렇게 곱하면 136 곱하기 6.66을 64로 나눈 값이죠. 그쵸? 네. 그런데 그 값에다가 탈락률이 0.90%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다 0.9를 곱하면 이 계산식이 이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걸로 CaSO4의 양을 구할 수 있다. 그 값이 이 값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12.75가 답입니다. 33번입니다. 탈산소 개수가 0.1 per day. 이게 K 값이죠. 스몰 K 값입니다. 어떤 유기물질의 BOD5가 200이었다. 3일 후에 남아있는 BOD 값을 구해라. 요거는 BOD 잔존 공식이랑 소비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요거 어렵습니다. 이거 기사에도 나와요. 똑같이 나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 그래서 이제 BOD5가 BOD 이게 얼티메이트의 약자죠. 그래서 BOD 6값 곱하기 1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K 이게 1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K1이에요. 네. 그리고 T. 그래서 이게 탈산소 개수 값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 주어진 숫자를 대입을 다 하면 BOD5가 20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요거를 구해야 됩니다. 요걸 구해서 이따가 잔존 공식에 BOD 6값을 넣어가지고 이 BOD 3 값을 우리가 찾는 그런 인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숫자를 그대로 5일간이죠. 우리가 BOD 5니까 5일간 네. 아까 탈산소 개수가 0.1이라고 했습니다. 얘를 다 계산을 하면 계산기로 해보세요. 계산을 하면 그 BOD 6값이 292.5가 나와요. 그럼 이 값을 기준으로 이 잔존 공식에 그대로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BOD U가 292.5가 나오죠.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0.1 곱하기 3일 후에 남아있는 값이니까 3. 그럼 이거 계산기로 두드리면 최종값이 146.6mg per L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거를 제가 말로 설명하는 거는 쉬운데 실제로 계산을 적용해서 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비 공식, 잔존 공식 두 개 다 BOD에 관련된 공식을 외우시고 이거 많이 풀어보셔야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34번입니다. A 공장의 BOD 배출량이 400인의 기준으로 우리가 BOD를 배출을 하는데 폐수량이 하루에 유량이 200 큐빅미터를 배출을 한대요. 그러면 이 공장 폐수의 BOD 값은 얼마냐? 하루에 한 사람이 배출하는 값이 50g이라는 조건이 지금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기준으로 50인이 하루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50g을 배출을 하는데 그게 400명이래요. 그럼 하루에 배출되는 양이 요거 약분하면 네, 2만 g per day가 됩니다. 하루에 2만 g씩 배출을 하는 거예요. 자, BOD 값은 결국에 BOD 배출량을 폐수량으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네, 요 식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첫 번째 계산한 요 값을 여기다 넣고 유량이 하루에 200 큐빅미터씩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나눠 보면 요런 식이 되죠. 요런 식이 되는데
자, 그램 퍼 미터 세제곱하고 미리그램 퍼 리터하고는 단위가 같아요. 요거 두 개 다 1000씩 다운그레이드 하면 그램이 미리그램이 되고 미터 세제곱이 리터가 됩니다. 이거 패수 처리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요 미리그램 퍼 리터란 단위가 사실 ppm의 단위로 패수 처리할 때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단위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요거랑 같이 이제 그냥 단위가 1대1로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아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답을 계산을 하면 1번 100이죠. 35번입니다. 폭기조의 유입량이 유량이죠. 하루에 요만큼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BOD 총량이 250kg/day, 하루에 250kg이 이제 BOD 총량이라고 합니다. BOD 용적 부하를 요것으로 0.4kg/m 세제곱으로 했을 때 폭기조 체류 시간을 구해라. 이 문제는 이제 계속 나올 텐데 T가 Q분의 V, 여기서 V는 이제 볼륨이죠. 이거 부피 값입니다. 유속이 아니라 이 공식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V값만 남기고 이 양을 우리가 해보면 결국에 BOD 15번입니다. 과잉 공기비를 크게 했을 때 연소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잉 공기비의 계산식이 우리가 보통 이제 스몰 m으로 쓰는데요. 이게 자, 이론 공기량분의 실제 공기량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걸 연소할 때 이제 필요한 공기가 분모에 들어가고 그리고 실제 주어지는 공기가 이제 분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커진다라는 것은 연소에 필요한 공기보다 주어진 공기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라는 뜻이겠죠. 이 말은 결국 산소를 좀 더 많이 공급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조건을 이제 산소를 많이 주어진 조건이 되면 완전 연소가 활성화가 되고 대신 산소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산소와 결합하는 다양한 물질들의 생성이 좀 늘어나요. 그리고 연소실이 좀 냉각되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단 완전 연소가 활성화하게 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 발생은 하지 않아요. 얘는 이제 불완전 연소, 산소 공급이 이제 줄어들 때, 적을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답은 1번이죠. 18번입니다. 이거는 뭐 읽을 필요 없이, 자, 이따이 하면 카드뮴입니다. 카드뮴. 네. CD. 이거 꼭 암기하세요. 19번입니다. 수질 오염의 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pH, 산성 또는 알칼리성의 정도, SS, 서스펜디드 솔리드, 부유물질, DO, 디졸브드 옥시전, 수중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량, COD, 생화학적, 생이란 말을 빼야 됩니다. 그냥 화학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20번입니다. 수질오염 측정의 시료 채취 운반 및 보관 시 복수 시료 채취의 예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이제 물환경 보전법에 이제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2번, 3번, 4번이 해당한다고 합니다. 1번은 관련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수질환경보전법이었고요. 수질환경보전법. 법령의 이름이 바뀌었죠. 2018년도에 이제 물환경 보전법으로 법의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21번입니다. 시료의 보존에 사용하는 용기 중 폴리에틸렌을 사용해야 하는 대상 물질은 불소가 굉장히 강해서 유리를 부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료를 보존하는 그런 용기로 유리나 폴리에틸렌이나 뭐 폴리프로필렌 그리고 유리 중에 이제 색깔 변색, 그러니까 빛에 의해서 변화가 유발되는 물질을 갈색 유리병에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대충 이 정도가 있는데 불소가 좀 이제 부식성이 상당히 강해서 유리를 녹여요. 그리고 이제 PP도 약해서 얘 보관을 못합니다.
그래서 불소 같은 경우는 반드시 폴리에틸렌을 사용해야 한다. 이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22번입니다. 맛을 이용한 관능법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능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냄새 아니면 맛입니다. 22번입니다. 맛을 이용한 관능법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능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미각하고 후각 이 두 가지밖에 없고요. 여기서는 지금 이제 그 맛을 이용한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내용 다 맞는데, 자, 염소를 맛을 본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염소는 맛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죠. 23번입니다. 무게차법 분석인 부유물질의 시료 보존 기간은 며칠인가? 보존 방법은 이제 4도씨에 냉암소에서 보관을 하고요. 최대 보존 기간은 이제 7일 보관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리나 용기는 이제 유리나 폴리에틸렌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24번입니다. 스토크 법칙 적용해서 구하는 문제인데요. 여기 지금 단위를 이제 통일을 해줘야 돼요. 단위 통일하실 때는 이 답에 있는 단위로 통일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센티미터로, 그 다음에 시간을 세크로 통일을 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VG 값이 이제 18뮤분의 D의 제곱 가로 열고 로 S 마이너스 로 곱하기 G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수질이 아니라 대기에서 침강하는 거기 때문에 공기의 밀도는 0으로 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 하나하나씩 인자를 따져볼게요. 우선 직경이 5 마이크로미터라고 했는데 얘를 센티미터로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환산을 할 때 미리미터하고 센티미터를 순서대로 환산을 하는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1000 마이크로미터가 1mm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10mm 10mm가 1cm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공이 지금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공이 4개죠? 그리고 위에는 5만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결국에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하나, 둘, 셋, 넷. 마이너스 4승에 마이크로 미리미터 없어지면 센티미터만 남죠. 그럼 이게 이렇게 되겠죠. 이게 D의 제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우 S 값은 밀도가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이걸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식에 우선은 얘가 자,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이건 0이니까 삭제하고 요 값에 3.7g per 세제곱센티미터가 들어가고요. 중력과 속도는 9.8인데 9.8m per sec 제곱이잖아요. 이거 센티미터 환산하면 이게 980cm per sec 제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뮤 값은 여기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단 미터를 센티미터로 환산을 하면 됩니다. 킬로그램은 그램으로 환산을 하고 이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점성계수 1.8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이죠. 마이너스 5승 킬로그램 곱하기 1kg이 1000g이죠. 그쵸?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그리고 분모를 환산을 해볼게요. 자, 미터 곱하기 세크인데 요걸 센티미터로 환산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1m는
10의 제곱 센티미터죠. 그럼 이렇게 약분돼서 이거를 좀 풀어서 쓰면, 자, 1.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10의 하나, 둘, 세 개죠. 3승 g이 되고요. 분모는 10의 제곱 센티미터 곱하기 세크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개 없어지고, 자, 여기 3개니까 3 빼기 2는 1이잖아요. 그럼 여기 10의 1승만 남는 거예요. 그 얘랑 얘랑 곱하면 이게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겠죠. 그러면 자, 는 1.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g을 이제 그냥 그램 퍼 센티미터 곱하기 세크, 요게 점성계수가 되겠죠. 요걸 분모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계 보면 그대로 다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넣어서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0.27cm/s가 이제 침강하는 초당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25번입니다. 폭이 2m, 길이가 15m인 침사지, 수심이 100cm라고 하면 이게 1m죠. 네. 수심으로 폐수가 유입이 될 때 체류 시간이 50초라고 합니다. 유량은 얼마냐? 자, 유량의 단위는 Q는 미터 세제곱 퍼 시간입니다. 그리고 요걸 기준으로 이제 필요한 게 이제 V 값이 있죠. 여기서 V는 속도가 아니라 이제 볼륨입니다. 볼륨은 결국에 폭과 길이와 깊이를 곱한 값이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이제 단위를 보면 이 Q 값을 가지고 이 미터 세제곱인 V 값을 나누면 시간이 나와요. 이게 이제 체류 시간이 나오는 거거든요. 수리학적 체류 시간 같은 거 구할 때 똑같이 이런 형태로 구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2 곱하기 15 곱하기 1 하면 30m잖아요. V가 30m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체류 시간이 50초라고 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앞에 있는 체류 시간을 기준으로 유량을 구하는 공식을 대입을 해보면, 자, 요걸 스위치를 하면 결국에 Q는 T분의 V가 되겠죠. 그럼 요게 30m 세제곱이 되고 시간은 몇 초입니까? 50세크잖아요. 근데 이거 아워로 환산을 하래요. 자, 아워로 환산을 하려면 60세크가 1미닛이 되고 60미닛이 1아워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50, 이건 3600. 이 계산을 한번 계산기로 해보겠습니다. 사실 손으로 할 수도 있는데 나누기 가로 열고 50 곱하기 가로 열고 1 나누기 3600을 바로 할게요. 요 60 곱하기 60 한 값을 3600 하면 2160이라는 값이 정확히 나오죠. 그래서 답이 2160m 세제곱 퍼 세크 미닛 하면 아워가 나오죠. 아워. 그래서 요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죠. 26번입니다. 유량 7000 큐빅미터/데이의 하수를 처리하는 침전지 유입 하수의 SS 농도가 유입될 때 400이고 유출될 때 200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거율 얼마가 제거가 됐죠? 400 빼기 200이 제거가 됐죠. 그럼 200이잖아요. 처음에 얼마가 들어왔어요? 400이 들어왔죠. 그럼 곱하기 100 하면 50%가 답이겠죠. 답은 3번입니다. 28번입니다. pH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용 쭉 읽어보시면 1번, 2번, 3번은 다 맞는 내용이고요.
4번 보면 이제 pH 미터가 보통 이제 아르곤 전극과 산화 전극으로 된 지시부는 디스플레이 하는 곳이라 이런 전극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검출부가 전극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마저 검출부는 유리하고 그 다음에 비교 전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완전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30번입니다. 이제 무기응집제에 대한 그 문제인데요. 황산 알루미늄에 관한 설명. 쭉 읽어보시면 다른 내용은 다 맞는데 알루미늄이랑 철이랑 비교하면 뭐가 무겁죠? 당연히 철이 무겁죠. 그래서 얘가 좀 더 좋은 응집제예요. 근데 가격이 비싸요. 4번은 철염에 비해 플럭이 무겁다라는 그 반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침전성은 철염이 훨씬 좋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31번입니다. 물에 주입된 염소의 약 23%가 차염소산으로 77%는 이제 차염소산 이온으로 존재한다고 하면 pH의 계략적인 값을 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얘는 이게 이제 파기점 염소 주입법에 대한 그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pH가 조건이 이제 세 가지로 나뉩니다. pH가 낮을 때는 이게 다 HOCl 형태, 차염소산의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산이니까. 그리고 pH가 8 정도 되면 이제 차염소산 이온의 형태가 약간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pH가 11 이상 알칼리가 되면 이제 차염소산 이온의 양이 조금 더 많아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조건을 보면 아직 차염소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얘로 지금 여기 있죠. 얘가 얘로 지금 바뀌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H가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는 8 정도가 정확한 그 값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35번입니다. 폭기주의 유입량이 1765 큐빅미터 퍼 데이라고 하고요. BOD 총량이 250kg 하루에, 그리고 BOD 용적 부하가 0.4kg per 미터 세제곱으로 이제 주어졌을 때 체류 시간 구하라. 이제 T가 Q분의 V 요거 암기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이제 BOD 용적 부하를 통해서 이제 유입량을 산정을 하고 T 값을 계산을 하면 되거든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 BOD 용적 부하 값이 용적 부하 값을 계산하는 식이 이제 BOD 총량분의 전체 부피예요. 그러니까 부피당 얼마큼의 BOD가 부하가 되느냐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면 우선 용적 부하 값이 이제 0.4 kg per 미터 세제곱이 나왔죠. 그리고 BOD 총량이 250 kg per day인데 V가 이렇게 있죠. 그럼 V와 요것의 위치를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250kg을 0.4kg으로 나눈 값이 전체 부피가 됩니다. 그래서 250을 0.4로 나누면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자, 625가 나오고 단위는 요 밑에서 미터 세제곱만 살아 있죠. 이게 부피인 거예요. 일로 들어가는. 네. Q는 뭡니까? Q는 나와 있잖아요. 얘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계산하면 돼요. 즉 625m 세제곱을 자 Q 1765m 세제곱 per day로 나누는데 day도 아워 단위로 환산을 하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요거를 자 다시 풀어서 쓸게요. 1765m 세제곱 per day 곱하기 1 day는 24아워잖아요. 네, 요것분에 625를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답은 8.49, 약 8.5라고 합니다. 3번입니다. 36번입니다. 폐기물 발생량, 요 문제도 많이 나와요. 네. 제가 작년에 기출문제 바뀌고 나서, 그러니까
그 출제 기준 바뀌고 나서 문제가 어떻게 바뀌었나 직접 들어가서 한번 풀어봤거든요. 음, 당연히 붙었는데, 네.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기출 문제의 어떤 그 형태에서 벗어나질 않는다. 출제 기준이 좀 바뀌긴 했지만, 계산하는 문제는 거의 똑같았습니다, 사실. 네. 이 문제는 폐기물 관련 부분에서는 계산 문제 나올 게 몇 개 없거든요. 꼭 나옵니다. 이거 아니면 뭐 MHT 아니면 함수율 또는 압축비, 그리고 이게 쓰레기 총량이죠. 발생량 계산하는 거. 네. 요 네 개 말고는 없어요, 사실 폐기물 계산 문제는. 그래서 요 네 개는 확실하게 하고 가시면 점수를 좀 얻을 수 있겠죠. 자, 풀어보겠습니다. 자, 18만 명이 있죠. 1일 1인당 2.5kg의 폐기물을 발생을 시킨다. 밀도. 그러면 결국에 그냥 다 곱하면 되거든요. 다 곱한 값을 이 밀도로 나누면 네, 부피로 환산이 가능합니다. 즉, 얘는 부피, 죄송합니다. 자, 밀도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식이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을 외우고 있어서 발생량을 지금 부피로 찾아야 되니까 요거 스위치하면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이잖아요. 이거를 구하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질량은 인구수 있고 얘네가 2.5kg per in 1이잖아요. 그쵸? 여기다가 18만 명 곱한 값이 총량이고 얘를 500으로 나누면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900 큐빅미터 per day가 나온다고 하네요. 답은 4번입니다. 42번입니다. MHT 문제 두 번 중에 한 번은 나온다.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니까 문제 자체를 암기를 하세요. 자, MHT라고 하면 이게 man, hour, 톤이에요, 톤. 그래서 일정량의 쓰레기를 수거할 때 걸리는 인부당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적게 걸리면 걸릴수록 이게 효율적이겠죠. MHT가 낮으면 낮을수록 효과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면 우선 인부가 6,667명이죠. 6,667명. 네, 곱하기 이 사람들이 하루에 몇 시간 일하죠? 네, 8시간 per 1입니다. 그런데 1년의 작업 일수를 300일로 한다고 합니다. 300일 per 이어져. 이거를 자, 총량으로 이제 나누면 되죠. 네. 400만 톤 per 이어. 그럼 이어 없어지고 결국에 네. 요 톤, 자, 그 400만 톤을 수거하기 위한 인부가 일하는 시간에 대한 수치가 나옵니다. 이거 계산하시면 4가 나온다고 합니다.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네. 자, 667 곱하기 8 곱하기 300이죠. 자, 요거를 400으로 4, 000, 000, 4.0002가 나오네요. 답이 2번입니다. 46번입니다. 잔재물별 기본 관리 방침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활용품은 재판매하거나 공공 재활용 기반 시설과 연계하여 가공 후 유상 판매를 기본으로 한다고 해요. 무상이 틀렸죠. 답이 1번입니다. 47번입니다. 함수율 나왔죠. 네. 문제 자체를 계속 반복학습으로 푸셔야 됩니다. 자, 쓰레기를 이제 건조시켜서 함수율을 낮춘 조건으로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초기 쓰레기 양이 이제 1톤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할게요. 1000kg 곱하기 처음 함수율이 얼마입니까? 85%죠. 100 마이너스 85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쓰레기 양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W2 곱하기 100 마이너스 함수율이 25%가 되죠. 그쵸? 그러면 자, 1000kg 곱하기 15는 W2 곱하기 요거 하면 75잖아요. 그럼 이 75를 그대로 이항하면 이 비트로 가죠. 네. 그럼 75분의 1000 곱하기 15입니다. 그것을 계산을 하면 W2가 200kg이 나온대요. 그래서 탈수 후에 이 무게가 200kg인데 처음에 1000kg을 이제 200kg으로 하려면 근데 물을 800kg을 날려버려야겠죠. 물론 여기에 이제 물도 포함이 됐겠지만 800kg을 물을 날려보낸 이게 물과 고형물의 합이겠죠. 그쵸? 그것이 200kg이 됐다. 그래서 800kg을 날려보내는 것이 맞죠. 답은 3번입니다. 48번입니다. 밀도가 1g/cm 세제곱센티미터인 폐기물 10kg에 고형화 재료를 2kg을 넣었대요. 그럼 얘가 이제 12kg이 됐겠죠. 그쵸? 근데 이때 밀도가 1.2g/cm 세제곱센티미터가 됐다고 합니다. 부피 변화율은 얼마냐? 그러면 얘가 이 밀도일 때 부피를 찾고 얘가 이 밀도일 때 부피를 찾아서 그 값들을 나눠주면 돼요. 그것이 이제 부피 변화율을 구하는 기본적인 공식인데요. V1과 V2를 구하면 됩니다. 근데 V1과 V2를 구할 때, 자,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부피를 구해야 되니까 얘랑 스위치. 그러면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이 되죠. 그러면 질량값 곱하기 요게 이제 위치가 뒤바뀐 게 이게 1g/cm 세제곱센티미터를 센티미터 이게 단위 바꾸면 이게 밀리리터잖아요. 네? 이게 같은 겁니다. 그런데 얘를 킬로그램을 약분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분자 분모에 1000씩 곱해가지고 똑같이 1kg per 리터로 환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게 다 같은 거예요. 네, 다 같은 겁니다. 그럼 이 밀도 값을 분모에 넣어서 이 질량을 나누면 이 킬로그램과 리터의 위치가 바뀌게 되겠죠. 분자 분모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이제 10리터가 나와요. 첫 번째 부피는. 두 번째 부피는 2kg 고형화 재료 넣었으니까 이제 질량이 12kg이 됐고 얘가 밀도가 1.2g/cm 세제곱센티미터라고 했으니까 동일한 방식으로 구하면 부피가 10리터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부피 변화율은 나누면 1이니까 없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54번입니다. 다음 설명하는 매립시설로 가장 적합한 것은 폐기물에 포함된 수분, 분해 시 생성되는 수분 빗물에 유입되는 침출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매립이 시작되면 내용 쭉 읽어보시면 결국에 물이 폐기물 내부 또는 빗물로부터 폐기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수, 물을 막는 시설에 대한 설명이겠죠. 답은 2번입니다. 55번 매립 시 발생되는 매립가스 중 악취유발하는 물질은 이제 밑에 보면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과 아민류 뭐 이런 것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답은 암모니아가 악취를 발생을 시키죠. 3번입니다. 57번입니다. 점 음원에서 5m 떨어진 지점의 음압 레벨이 60dB이다. 이 음원으로부터 10m 떨어진 지점의 음압 레벨은 얘는 이제 점 음원으로부터 거리를 기준으로 이제 특정 지점에서의 음압 레벨에 대한 상관식을 숙지하고 계셔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운드 파워 레벨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 공식이 기본입니다. 이걸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두 개를 뺀 값이 결국에 R1과 R 지점에 요 값이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요 R1과 R2의 길이가 R1은 이제 5m가 되겠고 R2는 여기서부터 이제 10m 떨어진 그 지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5m 떨어진 지점에서의 SPL1 값이 문제에서 60dB이라고 나와요. 네. 그러면 이제 인자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세 개를 알죠. 그러면 SPL2를 다 이항하고 넘겨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값이 이렇게 되고 60dB 빼기 20 로그 요 2잖아요. 그 로그 2가 네. 0.3010입니다. 이건 그냥 외우고 계세요. 로그 3은 0.4771. 네, 그럼 굳이 계산기를 좀 더 쉽게 두드릴 수 있다. 물론 그냥 계산하셔도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답이 53.98dB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58번 방음 대책을 음원 대책과 그러니까 소리 자체를 줄이는 것과 전파 경로 대책, 전파가 이동하는 중간에 어떤 차단벽 같은 걸 두어서 소리가 이제 파동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을 전파 경로 대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구분할 때 음원 대책이 아닌 것은 소리 자체를 차단하는 방음벽 설치가 가장 대표적인 이 전파 경로 대책 중에 해당이 되죠. 예를 들면 뭐 커튼을 단다든지 또는 집안에 막 화분을 많이 둔다든지 그럼 소리가 이동하다가 화분에 부닥쳐가지고 줄어들고 뭐 이런 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파가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이런 것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답은 2번입니다. 60번 형상의 선택이 비교적 자유롭고 압축, 전단 등의 사용 방법에 따라 한 개로 두 축 방향 및 회전 방향의 스프링 정수를 쭉 읽어보시면 핵심 키워드가 나옵니다. 마찰에 의한 발열 때문에 열화되는 재료. 이 중에 열화되는 게 뭐가 있죠? 네, 고무 말고는 없진 않아요? 네, 없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이 재료의 명은 이제 방진 고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60번까지 제가 다 풀어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